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수혁진입니다. 정부가 27일, 바로 어제였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677조 규모로요. 올해 본 예산보다는 3.2%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밝히면서 4대 키워드를 들었는데요.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로드맵 볼까요?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가야 되겠죠. 이후에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특위, 이 예결위를 거쳐서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 심사를 거쳐서 12월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내년 예산안, 이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더 늘어났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자, 내년도 나라 살림의 경영 상태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죠.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허준영 교수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파악해 볼 텐데 네. 크게 전반적인 이제 내년 예산안의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정부는 민생을 가장 앞에 두고 약자 개선, 경제 체질 개선, 안전, 글로벌 중추 외교 등등을 들었습니다. 평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먼저 예산안 볼 때, 저희 집안 예산 짜실 때, 내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벌 수 있고 얼마 정도 써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먼저 얼마 정도 벌 수 있고를 생각해 보면 올해보다 한 6.5% 정도 수입이 증가해서 651조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출은 올해보다 한 3.2% 증가해서 한 677조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집안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수입이 651조인데 쓰는 게 677조야? 그럼 좀 모자라네?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어요. 모자라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이제 가게에서도 뭐 대출을 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정부도 이제 빚을 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올해보다 요 정도 증가한 예산이고 아까 앵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4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2020년에 코로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고물가 구간이 또 왔잖아요. 인플레이션 구간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증가해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 복지가 첫 번째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2.4에서 2.5 정도로 작년보다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 활력이 돌고 있으니까 요거를 경제 전반에 좀 퍼뜨릴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해보자. 이게 경제 활력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체질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뭐 딥페이크 얘기도 나오고 막 사회가 점점점 좀 어려워, 좀 험악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글로벌 경제, 글로벌 위상에서 우리나라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거 중추 외교 이렇게 해서 4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거 하나 쫙 보시면은 아마 배분 쪽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분 하나만 점검해 주시고 저희가 각객표로 들어갈 텐데요. 저 내용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네, 사실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보건복지 고용 부분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교육 부분 예산이 또 올해도 조금 늘어서 98.5조 원 정도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일반 행정 부분은 이건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를 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방 부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딱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좀 많이 는 부분이 있고 적게 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회간접 자본 같은 경우 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철도나 교통 인프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SOC를 약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역시 보건복지 고용, 교육, 국방 여기가 덩치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우리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 일방 지방행정 이제 떼내서 네.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총평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봤고요. 서지영 교수님,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시작부터 건전 재정 또뭐 지출의 효율성들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 이번에도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어떤 부분들에서 좀 이런 지출 구조 조정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이제 지출 구조조정 예산 마련한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올해 한 10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년 동안 계속 20조 원 이상의 그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예외 없이 내년도 24조 원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아까 보게 되면 증액 올해 총 지출 677조 원이잖아요. 네. 그게 지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3.2%, 그다음에 2022년 대비 12.1% 늘어난 부분인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 지출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무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부여가 되고 법령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되는 정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의무적으로 이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자도 내야 되고요. 예, 이게 그냥, 맞습니다. 이게 재량 지출하고 좀 구분되는 거죠. 예. 재량 지출은 정부가 좀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활용하는 그런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구조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건전성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특히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그동안에 확대했다가 재작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GDP 대비 그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율이 2.9%거든요. 네. 이걸 계속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2년에 5% 마이너스 5%까지 그 늘어났던 적자 규모가 네. 실제로 내년에는 이제 3% 이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2.9%를 이제 유지한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2028년까지는 2% 초반대까지 네. 이제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정부가 정부가 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그런 예산들을 이제 부처별로 이제 협업을 해서 중복 예산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그냥 가져와서 무조건 그 예산 기반에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죠, 보통. 사업을 예, 하고서 예. 뭐 남는 예산 없이 이렇게 다음번에 또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왔는데. 근데 이제 기업을 보게 되면 기업 경영에서는 대체적으로 원가 베이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존 전년도에 어떤 사용됐던 거를 가지고 고려하지 않고 올해 순수입 대비 순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좀 완전히 이제 줄여 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정부도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결과적으로 제로 베이스 시작해서 중복되는 예산, 네. 비효율적인 예산, 흔히들 불용 예산들이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교육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 청년 관련 그 지원 예산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고 부처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에 따른 그런 그 산출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중복되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좀 줄여나가자 해서 협업 예산이라는 테마도 네. 많이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그 지출 구조 조정이 앞으로도 네.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허 교수님, 방금 전에도 협업 예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좀 협업 예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게 협업 예산이 뭐지? 잘 모르세요.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그 부처별 원래 예산을 어떻게 짜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부처별로 우리 부에서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얼마 필요해, 보건복지부 얼마 필요해, 각자의 예산을 짭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재부한테 올립니다. 예. 그럼 기재부 예산실이라는 곳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는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랑 요거 프로젝트 겹치네. 이거는 겹친 항목이니까 하나는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구획을 이제 정리를 네.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부처별로 프로젝트 베이스라는 아까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부처별로 모아서 부처별로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이제는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 요게 하나는 측면이 좋은 측면이 뭐냐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생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입니까? 네. 고용노동부의 문제입니까? 이게 저출생이 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복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랑 보건복지부랑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업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건설 쪽 하는 부서가 들어와서 이거는 또 주거 정책이랑도 관련이 있네.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출생 대응이라던가 청년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 같은 프로젝트,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설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반도체 종사자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향후 한 5년 정도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 가장 위협이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뽑아봤더니 예. 인력 부족이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TSMC 같은 거로 굉장히 그 스카웃을 많이 당하는데 네네네. 반대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인력들은 별로 없더라. 그러면 우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그런 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길러낼지에 대한 것도 협업을 해라. 그래서 협업 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협업 예산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들을 좀 풀어내봐라라는 해결하자. 또 하나 두 가지 정도 꼭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줄이면서 효과는 훨씬 크겠습니다. 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맡아서 추진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협업 예산까지 저희가 받고 이제 곧 하나씩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우리 두 분의 교수님들 통해서 나는 요게 좀 가장 마음에 들었다를 먼저 하나씩 좀 듣고 갈까요? 우리 서지영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좀 눈에 확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정부 예산 보니까 그 서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체감성이 높은 예산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들이 제일 체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SO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 인프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예. 차지하는데 그 소시민이나 어떤 서민들 저신용계층, 취약계층들이 이제 나한테 어떤 그 혜택이 돌아오나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 돌아오니까 그렇습니다. SOC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내용 보게 된 보건복지 고용 예산 네. 249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4.8% 증액해서 규모도 그렇고 증액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역시.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SOC 3.6% 감소한 거를 상당히 좀 늘린 하나의 그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마련된 예산이 실제적으로 민생에 투여가 됐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발휘되는지도 아마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이제 이 그냥 과거 관행에 머물렀던 예산이 아니라 네. 그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 고용 쪽에 집중된 예산 구조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OC 분야를 오히려 줄였고요. 근데 그만큼 고용, 복지, 노동 쪽을 거의 4%, 5% 가까이 확대를 한 부분들 좀 더 직접적으로 국민 민생에 들어갔다. 이 점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눈에 확 들어오고 이 점 괜찮다. 저는 서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저는 그 약자복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경제활력 확산이나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그 미국에서 칩스법 이러면서 뭘 많이 하냐면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보조금도 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 우리는 반도체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네, 네.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고 조금 상대적으로 이 빚을 내기가 쉬운 미국과는 좀 다른 네. 특성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투자 대규모로 하는 데 대해서 한 4조 3천억 정도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프로그램은 미국처럼 그렇게 팍팍팍 보조금을 주지는 못하지만 네. 반도체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을 조금 향후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건드려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경제 활력 확산의 부분과 미래 체질 개선의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활력 또 미래 체질 개선에서 이제 많이들 예산 늘어나고 그 지출 분야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또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내년도 이번에 나온 예산안을 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재부는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0조 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선행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도 보셨지만 민생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련 예산은 늘렸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내년도 2025년 예산안 항목별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예산안 저희가 이제 세부 항목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교수님, 첫 번째로 고용 이 복지 쪽 먼저 가볼게요. 약자 복지가 큰 타이틀이니까요. 이 복지 예산들 중요한 쟁점들, 배분들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예, 복지 예산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249조 원인데 복지 예산이 지금 126조 원이에요. 네. 상당히 이제 뭐 절반 정도 되는 복지네요. 예, 네.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적으로 비중이 크고 내용 들여다보면 생계급여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증액이 컸습니다. 생계급여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급여를 보조받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긴 하는데 생계급여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 7조 5천억 정도 됐던 게 한 8조 5천억 정도,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생활 보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생계급여 예산을 예. 월 11만 8천 원 증액을 해서 네.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140
141만 원 네. 정도, 141억 원, 네. 자, 141만 원, 네. 죄송합니다. 연간 14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준이 좀 높여지면서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 혜택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기초연금 네. 그 기초연금 그 예산이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전년도 대비해서 2조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많이 늘었는데 예.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그 기초연금을 월간 한 33만 4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수령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이제 34만 4천 원으로 이제 증액이 돼서 상당히 어르신분들이 좀 여유 있게 기초연금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인데요. 노인 일자리가 그 동안에 이제 계속 그 역대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이 이제 기여를 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 숫자로만 평가가 됐던 측면 좀 있어요. 네, 네. 개수는 뭐 계속 개수가 늘었죠. 있습니다. 네. 질적인 측면이 좀 간과되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도 사실 양적의 좀 측면에서 강조를 했는데 103만 개 정도에서 한 110만 개 정도. 네. 근데 이제 좀 눈여겨 볼 거는 네네. 여기 질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전용 그 이제 그 교육과 관련 바우처 제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취업 관련된 교육 훈련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예. 여기 보시면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네. 연 35만 원 정도. 뭐 금액은 게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으로 평가하던 그런 예산에서 조금 질적인 측면도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볼 저런 수 있을 교육 것 받으신 같습니다. 분들은 좀 더 양질의 그렇습니다. 일자리로 가겠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교육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최근에 어떤 또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재취업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교육 훈련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측면이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뭐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니어 친화형,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체육센터가 기존의 8개에서 배 이상, 20개 이상으로 이게 확대되면서 이런 건강도 좀 챙기실 수 있는 네. 그런 그 예산이 늘어났다. 이런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뭐 복지 예산도 한번 볼까요?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예산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그 취약계층의 근로 활동이 상당히 저하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지원으로만 의존하고 본인들이 어떤 갱생을 위해서 취업하는데 취업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150만 원 정도의 자활성 공금을 지급하는데도 한 34억 정도, 뭐 규모로 보면 크지는 않겠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어떤 저소득층의 그 계층 이동이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그 사회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저신용계층, 노인, 취약계층, 네. 뭐 또 장애인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표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지금 얘기하신 4개 분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계급여 쪽 있고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정도로 이제 나와 있고 저희가 장애인 쪽, 장애우 쪽은 따로 좀 빼놓고 표에는 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장애인 자립 위한 고용장려금을 거의 약 12만 명 정도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그냥 지원도 하지만 이제 그 중에 또 일부 교육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서 또 지원하고 응원한다. 이런 점도 함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영 교수님, 요즘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 이제는 계층 역전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교육 때문에 그래. 혹은 집값 때문에 그래. 교육 주거 예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이번에 교육 예산, 주거 예산의 특징적인 건가요? 이게 어제 나왔던 한국은행 보고서가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서였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교육과 주거 사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교육 측면에서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들이 주로 늘었냐 하면
사실은 저희 저출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얘기를 많이 듭니다. 왜 드냐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부모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빨리 끝나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집에서 누군가가 케어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부모님들 중에 요즘은 두 분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도 얻으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금 얘기가 나왔던 요청 중에 하나가 좀 돌봄학교 같은 것들 좀 믿을 만하게 정부에서 조금 운영해 주면 안 될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 돌봄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인 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믿을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 사실은 어린이집도 대란이었던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보육 예산 좀 집어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저소득층의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범위를 원래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에 고학년 학생들까지 예.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부분, 그래서 기초 그리고 차상위 대학생,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 한 4만 2천 명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장학금 신설하는데 또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조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 지금 많이 좀 정부에 요청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 부분인데요. 주택 부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 88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 좀 상승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의 근심을 또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온 예산안에서는 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해서 네. 한 25만 채, 25만 채 좀 넘는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중에 임대가 한 15만 호 정도 되고요. 분양이 한 9만 호 정도 돼서 네. 총 한 25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네. 그래서 아파트도 공급을 하겠지만 비아파트 중에 조금 살기 좋고 쓸만한 비아파트 공급을 교통 좋고. 교통 좋고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시세보다 싸게 공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주거 환경이 있는 그런 동네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조금 더 그 살기 편한 환경으로 바꾼 네.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올해 좀 많이 늘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서지원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조금 취약계층을 위한 그리고 네, 혹은 그렇네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네. 아니면 조금 고령층을 위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책들이나 아니면 조금 사회 지금 초년병들을 위한 대책 이런 대책들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서 교육과 주거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교육 예산이요 거의 105조 원입니다. 104조 9천억 역대 최고의 집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돌봄 또 늘봄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역시 약자 위주로 이제 많이 포함이 됐다. 주거 쪽에서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내년에 25만 호입니다. 전체 공공주택이 이 중에서 15만 호 정도는 또 임대 정말 약자 쪽으로 가게 되고 크게 보면 25만 호의 공공주택이 또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했다. 앞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코멘트도 나왔지만은 이 점은 이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다. 정부도 어필을 좀 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여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고용 노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지원 교수님 과거와는 좀 다르게 요즘의 고용은 이게 이제 일 가정 양립으로 그러니까 저출생이 고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일터가 결국은 또 그렇죠? 저출생의 또 하나 이게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네. 가장 특징적인 게 이번 고용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고용부에서도 예산 방침을 세 가지로 테마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정 양립, 양립,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약자 보호, 네. 청년 미래 도약. 이건데 과거에는 항상 청년이 첫 번째였어요. 아니면 노동 약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일 가정 양립이
육아휴직급여 등 이제 모성보호 육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늘리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으로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이게 상당히 좀 방점을 띄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에서의 안정적인 그 영위를 할 수 있게끔 정부 예산이 이제 마련됐다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사회 분위기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가장 그 저출산 위기가 사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저출산 대책 수석 비서관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됐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제 그 지원을 받게끔 정부로부터 네. 이렇게 노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성보호 육아 지원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상당히 눈에 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육아휴직 급여 네, 네. 관련돼서 그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이용할 때 네. 한 4분의 1 정도는 복직한 다음에 네.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네. 지급했었거든요. 네. 후지급이네요. 예. 일종의. 근데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출산 마치고 돌아온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당장 그 돈이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급하죠. 지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6개월 동안 근무한 다음에야 지원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쪽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네. 5일에서 뭐 20일 정도 늘려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대한 그 급여 상한선이 150만 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250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소위 말해서 이 네. 그 직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뭐 대체 인력 지원금 이분들이 이제 빠졌을 때 대체 인력 할 수 있게끔 기업이 이제 고용을 위한 그렇죠. 지원, 예. 그다음에 업무 분담 지원금, 출산 근로자 지원 그 고용장려금이죠. 이것도 한 1,500억 정도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과거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예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상당히 그 직장을 갖고 있는 뭐 출산 그런 여성들 예. 상당히 지원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그 지원들도 뭐 많이 마련이 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거 계속 기존 사업들 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성 그다음에 노동약자 그다음에 그 청년. 이런 쪽에 방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앞에 이게 고용 예산인가 하고 타이틀만 빼고 보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 가정 양립이 고용 예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 저출생 문제가 커졌는데 앞서 그 표 한번 다시 볼까요? 일 가정 양립 정부 예산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육아휴직 관련한 월급이 기존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받았더라도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50만 원까지 기존 월급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상향이 됐고 배우자 휴가가 이제 20일입니다. 네. 허정 교수님 20일을 못 쓰셨죠? 근데 이제 20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인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성분이 아기 낳으러 갔을 때 그 비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 인력이 없으면은 막 괜히 또 미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금도 있고 또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도 지원하는 일 가정 양립에 상당히 방점을 찍었다. 현 정부에서 이거 함께 보시면 되겠고 앞서 우리 고용노동부 예산할 때 세 번째 카테고리가 청년층이었었지 않습니까? 청년층 예산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크게 보면 두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인턴십 같은 걸 제공을 하는 걸 늘리겠다. 작년에 4만 8천 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1만 명을 늘려서 한 5만 8천 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한 470억 정도 추가로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점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공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 신입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경력이나 수시 채용을 통해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뽑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거나 아직 구직 시장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러면 일을 배우냐? 일을 배우고 예. 경력을 쌓고 가죠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일부분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조금 예산을 집어넣어서 인턴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일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중요하죠.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게 첫 번째 꼭지고요. 예. 두 번째 꼭지는 최근 들어서 혹시 그 뉴스 기사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이게 대학도 졸업하고 이랬는데 아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보신 적이 자주 있어요. 듣고 있죠. 예,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구직 단념자라고 해서 네. 니트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이러한 청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훈련 같은 것을 받을 때 훈련에 대한 수당과 이들이 취업했을 때 취업 수당을 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요게 두 번째는 취업에 이런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 고용한 사업주가 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720만 원 정도 1년간 주겠다라는 예, 거.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근속했으니까 근속 인센티브를 한 480만 원 정도 주겠다는 게 두 번째 꼭지이고요. 요즘 MZ 세대한테 맞춤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한 만큼 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 일자리, 그러니까 네. 10개 업종을 지금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6년간 그렇죠. 기술 연수를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내년도는 한 200명 정도를 선발해서 72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3가지 꼭지를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카테고리 실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실적, 이게 청년 인턴십 같은 국가가 제공한 인턴십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2023년에 목표 인원이 2만 5천 명이었는데 한 70% 정도의 인원을 채웠고요. 예. 작년에는 4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요게 한 60% 조금 넘게 했는데 올해 그것을 2만 5천, 4만 8천에서 5만 8천까지 늘리겠다.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부분, 특히 이제 니트주, 구직 담념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들 살펴봤고요. 경제 활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교수님, 뭐 누가 봐도 지금 경제 활력할 때 떠오르는 그 계층 분들이 있죠. 소상공인 분들 힘들다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좀 약간 용어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들은 항상 많아왔었는데 네. 이번 그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했던 사례도 흔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제 활력 확산의 키워드를 소상공인 지원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한 약 6조 원, 5.9조 원이거든요. 뭐 예산이 다른 뭐 예산 복지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만 보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6조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예산을 봤을 때 보통 소상공인들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지원 부분하고 저리 대출. 예, 저리 네. 대출.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지원들, 기타 지원들이 있었는데 네. 사업 지원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금융 지원은 뭐 기존에 했던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조금 더 강화했는데 금융 지원 3종 세트라는 거는 이제 먼저 그 대환 대출 강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대출 받은 분들이 7% 이상의 그 고리로 이제 그렇죠. 이자 내고 있는 재작년에 분들 있잖아요. 네, 높았으니까. 이런 분들 4.5% 저금리 대출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들을 조금 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지금 현재 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하반기에 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서비스가 좀 시행이 되면 좀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환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환보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지역신고에서 신용
보강을 받았었어요. 이런 것들인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금융기관 은행에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기존 지역 신고 보증을 이거를 이제 새롭게 전환을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신용보강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네. 이쪽도 상당히 이제 금융지원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입니다. 네. 예, 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대출받은 분들이 만기가 상시 도래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 연장을 5년까지 허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스케일업 자금이라고 해서 4천억 정도도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 자금을 갖고 상당히 그 원리금 상환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 지원 방안인데요. 네. 아까 기타 지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과거에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소상공인들이 그 애로사항이라고 서베이하는 거 나오면 네. 배달료입니다. 배달료. 예, 쉽게 얘기하면은 택배비 이런 건데 네. 이거를 연 3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혜택이 정부가 추정컨대 한 68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그 배달 택배비에 대한 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연 30만 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원한다는 데 좋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소상공인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정부가 경제 활력 쪽에 지금 가장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 교수님이 소상공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서지원 교수님한테 또 여쭤볼 게 R&D 분야가 지금 대폭 확대됐다. 지금 12대 분야 중에서 이제 증가 폭으로 보면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올해 R&D 국가 예산이 29조 6천억, 네. 정확하게 한 29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증가된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양으로 봐도 증가를 한 거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R&D 예산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나 바이오, 양자 이런 3대 그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공계 지원이 그동안에 부족하다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형 스타이펀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생활비 지급하는 거죠. 오, 그 이공계 연구 박사님들한테. 예, 이공계 뭐 석박사 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연구 생활 장려금 제도. 이게 미국 같은 경우 풀타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이공계 학생에 대해서 이제 생활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거는 이렇게 흔치 않았는데 이공계 연구 생활 장려금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정부가 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거 이거 상당히 눈여겨볼 네. 만합니다. 좋습니다. 허준영 교수님인데 이 대목에서 이제 경제 활력이 이제 민생인데 수출 쪽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출을 워낙 잘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민생 쪽 강조를 많이 했는데 수출 지원에 대해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또 수출 지원 쪽도 있죠? 네, 그리고 수출 중에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잘 해왔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예. 최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 세 부분 정도를 또 정부가 지목을 해서 좀 이 부분들을 좋습니다.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하나는 원전이고요. 최근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원전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잘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또한 그 조금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방산 분야입니다. 사실 네. 방산 분야가 또 우리나라 굉장히 또 K방산 이래서 잘 되고요. 핫합니다.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빠른 공기를 맞춰서 납품을 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게 우리나라 방산인데요. 사실은 방산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데 사실은 혹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고립주의로 가다 보면 다른 나라에 신경을 안 쓰겠다. 너희들은 각자 도생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무기를 조금 더 구매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 품질과
납품 기한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우수하니까요. 그런 애프터 서비스도 잘하죠. 애프터 서비스도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1,000억 규모의 어떤 방산 산업에 또 투자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K 컨텐츠 분야인데 사실 K 컨텐츠는 뭐 워낙 이제까지도 잘했지만 네. 사실 최근에 제가 뭐 카카오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내수 시장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규모 이제 한류 콘서트를 하거나 해외 박람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겠다. 네. 여기다가 AI까지 조금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AI인데 AI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초기 투자를 지원해주겠다. 거기에다가도 한 1,000억 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넣겠다. 이 정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K 컨텐츠를 워낙 잘해서 잘하겠지 하면 안 되죠. 정부도 이제 더 해줘야죠. 정부도. 그리고 예.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예. 유행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손을 놓으면 사실 밀리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K 컨텐츠, K 방산, K 원전에도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보건 의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교수님, 지금 보건 의료는 결국 의료 개혁과 맞물리게 되잖아요. 의료 개혁 쪽 이 부분만 보면은 또 거의 2배 이상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의료 쪽, 보건 쪽 한번 볼까요? 예,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올해 4조 3천억 원입니다. 네. 증액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14%거든요. 네. 전년 대비.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기조는 의료개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료개혁 부분에 2조 원 정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로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의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이나 또 의대 증원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예산 그러게요. 확보라든지 확보해야죠. 뭐 인프라 확보 네. 이런데 이제 요 의료 개혁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뭐 정의가 좀 각자 얘기하시는 전문가만 달랐는데 네. 8개 분야로 확대해서 소아과부터 뭐 내과, 신경외과까지 그러니까 꼭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이 2조 원 정도 투입되지 예.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료 분야 예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네. 소아 청소년 분야에 대한 필수 의료가 낮다, 서비스가 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갖고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상 응급실 가려고 하면 상당히 뺑뺑이 때문에 맞아요. 좀 많이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망설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 시대에도 뭐 또 휴일에도 이런 그 긴급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정부 지정 병원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기존에 한 45군데에 있었는데 45군데 있었는데 예. 한 100개 가량 한 90개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 뺑뺑이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또 이동해야 되니까 음압 구급차, 응급 헬기 이런 데도 예산 투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필수 의사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논의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정착금 차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죠. 네. 예, 그 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가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더 보시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전공의 수당 받는 부분도 기존에 그렇죠. 예, 360명에서 대폭 늘려놨고요. 아까 달빛 어린이 병원도 이야기해 주셨죠. 거의 90개 이상까지 늘리게 됩니다. 또 무과실 분만 보상 한도도 3억까지 확대를 한다는 점, 이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허준영 교수님한테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좀 보면은 전기차 화재, 또 딥페이크 이런 트렌드도 굉장히 이제 반영이 돼서 정부의 노력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회도 가야 되고 최종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점들 더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정부의 고민이 보이는 그런 예산 네.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경제 성장률 보면 작년에 1.4, 올해 한 2%대 중반. 근데 내년에는 한국은행 같은 데서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올라왔던 또 수출 중심의 성장이 좀 약간 그러네요. 식을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건전재정, 나라의 곳간을 잘 지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 경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는 재정 정책, 나라 살림의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도움 말씀 주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올여름의 찜통더위, 폭염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신선한 바람까지도 불기 시작하고 있는데 밤잠 설치게 만든 열대야 이제 기세가 꺾였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8월 곧 지나갈 여름의 끝자락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고 좀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